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재입니다. 스승,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스승의 정의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학창시절 담임 선생님부터 학원 선생님, 대학 교수님, 다양한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스승은 단순히 교육자만을 뜻하는 것일까요? 스승의 국어학적 정의처럼 스승은 내게 가르침을 주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무지했던 영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AI가 나의 참 스승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억지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자주 쓰는 AI한테 고생한다고 한마디 툭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5월 15일 금요일 AI 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5월 15일 금요일 스승의 날과 함께 AI 톡톡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엔 이명화 아나운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명화입니다. 네, 자 오늘도 스승의 날인데 혹시 뭐 선생님들께 인사드리거나 그러셨을까요? 아침부터 바로 카톡 보내면서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 한번 전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뭐 요즘 과거에는 스승들께 인사 보내기 솔직히 좀 어려웠었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또 AI 도움 통해서 또 스승의 날 감사 인사 드리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문자 메시지나 메일 같은 거 대신 써달라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또 그게 스승들께 진정 감사의 의미를 전할 수 있을까 또 고민되면서도 또 워낙 마음은 큰데 이 말로 잘 표현 못 하시는 분들은 또 AI 통해서 많이 도움 받으신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승의 날과 함께 오늘 또 AI 뉴스 어떤 소식이 있는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AI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5가지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자, 첫 번째로는 애플이 애플 비전 프로와 로블록스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AI XR 경진 대회가 개최됐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현대차와 기아, 같은 회사죠. 현대차 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인데 광주에서 자율주행을 시도했고 여기에 자체 아트리아 AI가 탑재됐다라는 소식. 다음으로는 메타 AI가 한국에 상륙했으나 한방 없인 찻잔 속 태풍이 될 거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다음으로는 AI 시대 속에서 은 투자가 급증했다. 이 은 거래가 20배 뛰어넘었다라는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레드햇이 VM웨어 텃밭을 넘보는 현재 그런 상황이다. AI 운영 플랫폼 승부수를 띄웠다라는 소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인공지능과 가상융합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서비스 개발 인재 발굴에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AI 가상융합 서비스 개발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는데요. 관련해서 이명화 아나운서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가상자산, 정부 AI 그리고 XR 그러니까 확장현실 기술을 결합한 네. 이런 차세대 서비스 개발 인재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자, 근데 단순 공모전을 넘어 사실상 미래형 AI 서비스 실험장이라는 또 평가도 나오는데 그 전에 먼저 이 대회가 어떤 대회일까요? 네,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상현실 그리고 확장현실에 나섰습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 AI 그리고 XR 서비스 개발자 경진대회를 열었는데요. 참가자를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기존의 XR 중심 대회가 올해부터 생성형 AI까지 품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2024년에는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였다가 작년에는 가상융합 서비스 개발자 경진대회로 명칭을 바꿨고 올해는 다시 한번 AI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메타버스와 XR 콘텐츠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AI 에이전트와 공간 컴퓨팅, 피지컬 AI 기반 서비스가 다루기 시작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에 정부와 산업계가 강조하는 이 AI 에이전트 그리고 피지컬 AI 이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피지컬 AI다, 공간 컴퓨팅이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네. 정부마저도 지금 여기에 또 핵심적으로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게 어떤 흐름으로 보면 될까요? 네, 이제는 쉽게 말해서 AI가 채팅창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흐름이다. 실제 공간과 사물까지 이해하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네, 공간 컴퓨팅은 먼저 현실 공간 자체를 컴퓨터 인터페이스처럼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애플 비전 프로가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고요. 여기에 피지컬 AI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기기처럼 실제 움직이는 하드웨어에 AI가 결합된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이런 차세대 서비스 개발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다양한 대회들 많지만 정부 주최 대회들 많지만 보통은 학생들이 이 관련된 업계에 좀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공모전 형태 대회가 많은데 이번 대회는 단순히 뭐 학생들의 공모전 이런 느낌보다는 이 산업계, 주요 산업계의 좀 주요한 테스트베드 성격을 좀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게도 기회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산업에서 성과를 좀 내고 있죠. 작년에 수상자는 넥슨 메이플 스토리 월드 넥스트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에 선정돼서 1인당 3만 5천 달러를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또 참가자들에게 애플 비전 프로 같은 최신 장비를 또 지원하고 있고요. 후원 기업 전문가 멘토링 그리고 사업화 인턴십 연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교육이나 대학생 공모전 이런 느낌보다는요. 실제로 AI, 엑셀 생태계를 경험한 인재를 빠르게 키우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애플 비전 프로 가격 혹시 보셨을까요? 너무 비싸서 맞아요. 손도 못 댔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런 좀 전문 장비들 가격이 비싼데 이런 대회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학생분들 특히 이런 좀 최첨단 장비들을 활용해서 본인들이 좀 꿈꿨고 설계해놨던 그런 계획들을 좀 실현해 볼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특히 뭐 로블록스나 메이플 스토리 월드 같은 뭐 특히 메이플 스토리 월드는 저희가 자주 알기로는 이제 게임으로 자주 알고 네, 있었는데 맞습니다. 요즘 또 엑셀 관련된 또 플랫폼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플랫폼들이 들어간 것도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네, 이렇게 로블록스랑 메이플 스토리 월드의 특징은 사용자들이 직접 안에서 게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상징적입니다. 예전에 XR 산업은 하드웨어 경쟁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누가 더 많은 창작자와 개발자를 본인의 플랫폼으로 끌고 들어오느냐, 이런 서비스 경쟁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단순한 게임을 넘어서 이미 플랫폼 하나의 경제 플랫폼처럼 움직이고 있죠. 또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메이플 스토리 월드 역시 한국의 로블록스를 꿈꾸면서 이 서비스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대회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 앞으로 플랫폼 안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경험을 설계할 수 있는 창작형 인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AI 경쟁 자체가 조금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는 누가 더 좋은 성능 좋은 AI를 만드느냐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현실 공간과 서비스 안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하느냐 이런 경쟁의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런 대회가 이제 우리나라도 KAI 해서 AI 생태계를 또 구축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대회가 하나 둘씩 생겨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인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는 이 메타버스가 좀 중심이 됐었다면은 또 시대와 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이 AI XR 대회로 또 변모한 것도 굉장히 또 흥미롭고 또 행정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좀 단순히 좀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에 또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워낙 산업의 흐름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정부도 여기에 맞춰서 조금씩 변주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AI와 XR 관련된 대회를 개최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 개최 예정이고 또 여기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또 화면을 통해서 다음 뉴스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국민자동차 그룹이죠. 현대차 그룹, 현대차와 기아차가 광주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자체 AI 소프트웨어인 아트리아 AI가 또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관련한 소식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을 위해선 자체 AI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역시 자율주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고민이 많았는데요. 드디어 현대차는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솔루션 아트리아 AI를 실증 사업에 투입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어떻게 보면은 좀 원했었던 꿈의 사업이었던 자체 AI 플랫폼이 이제 탑재된 또 자율주행 서비스가 또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광주에서 대규모 자율주행 실증 사업에 나선다고 하는데 네. 그냥 단순히 이게 시험 운행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솔루션과 AI 기반 교통 플랫폼까지 함께 선보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자율주행은 우리가 여기 회사 앞에 광화문에서도 조금 자주 볼 수 네, 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렇게 차량 몇 대만 시범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를 하나의 인프라로 구성하는 계획입니다. 네, 특히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광주시, 자율주행 스타트업, 그리고 무려 삼성화재까지 함께하면서 사실상 한국형 자율주행 생태계 연합 이런 형태로 추진된다는 점이 조금 눈에 띄는데요. 현대차 기아는 광주에서 자율주행 차량 200여 대를 운영하면서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솔루션 아트리아 AI를 본격적으로 실증할 계획입니다. 아트리아 AI는 카메라 8개와 레이더를 기반으로 인식부터 제어까지 통합한 엔드-투-엔드 방식의 차세대 솔루션인데요. 이번에 실제로 도로 환경에서 아트리아 AI의 대응 능력을 한번 확인해보고 앞으로의 기술 고도화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이제 포티투닷이죠. 네. 근데 포티투닷이 사실 송창현 대표 위주로 돌아가다가 그러니까 작년에 이 대표자가 사임을 하고 송창현 대표가 사임을 하고 또 테슬라 출신의 이제 박민우 신임 사장을 AVP 본부장으로 앉히면서 포티투닷 대표자로 앉혀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아트리아 AI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이제 아트리아 AI를 하반기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사실 뭐 방금 테슬라 말씀드려서 망정인데 테슬라가 자율주행하면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가 운영하는 그 자율주행 방식하고 테슬라의 방식이 다릅니다. 네, 방향성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카메라 중심의 비전 AI를 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의 눈으로도 운전을 하니까 이런 고가의 레이더나 레이더가 없이도 카메라만으로도 인식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접근인데요. 그래서 이런 센서를 최소화하고 대규모 실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학습시키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 기아를 포함한 국내 업계는요. 카메라뿐만 아니라 라이다와 레이더, 정밀지도 같은 센서를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테슬라는 AI 자체 판단력에 무게를 좀 더 두고 있고요. 현대차는 센서와 인프라를 함께 활용해서 안정성을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테슬라가 조금 더 공격적이고 현대차 기아가 조금 안정성을 추구한다 이런 평가도 가끔 보이는데요. 테슬라는 이미 미국 텍사스를 중심으로 이미 로보택시 테스트와 일부 무감독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상용화를 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하려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현대차 기아는 이번에 광주에서처럼 도시 인프라, 보험, 교통체계까지 함께 검증하는 그런 방식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 한 대 기술을 넘어서 실제 도시 안에서 교통 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 테슬라의 카메라 구동 방식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레이더 방식을 택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특히 국내 도시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는 조금 복잡하잖아요. 뭐 차도 많고 네. 특히 뭐 주정차돼 있는 차량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카메라만으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레이더를 쏴서 충돌을 한 그 반사된 빛을 받아서 여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레이더 방식을 택했다고 들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는 카메라를 정말 많이 달았어요, 차에. 그래서 이 카메라에서 인식한 이 부분을 다 빅데이터화를 해버려가지고 정말 AI 시대에 발맞춰서 또 차량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국내에도 상륙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 FSD라고 하죠. FSD가 또 국내에도 이제 상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현대차에서도 좀 급한 마음이 들어서 또 포티투다 대표를 바꾸고 뭐 이 정도로 제가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뭐 이번에 현대차가 광주에서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를 하는데 뭐 이것 말고도 같이 언급된 뭐 DRT, 수요 응답형 교통 체계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도시 전체를 인프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교통 체계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DRT는 디맨드 리스폰시브 트랜스포트의 약자인데요. 이는 정해진 노선을 반복하는 기존 버스와는 달리 승객의 호출을 받고 AI가 실시간으로 최적화된 경로를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야 시간대나 외곽 지역처럼 이용자가 없는 그런 곳에서도 AI가 수요를 분석해서 유동적으로 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운영은 자율주행이 단순히 운전대를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도시 교통 효율 자체를 바꾸는 방향이다. 이런 사례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명 아나운서는 DRT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없고요. 이게 아직 사실 지금 상용화가 된 게 아니라 광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라고 좀 알고 맞아요. 있어서. 근데 이게 사실은 경기도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또 경기도 도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집 앞에서도 DRT 호출이 되거든요, 실제로. 오. 그래서 이용을 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주 사는데 파주가 또 그 시범 도시로 꼽혀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파주랑 세종 이런 데서 시범 운영 중인데 또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기존 버스는 이미 정해진 노선만 뺑글뺑글 도는 느낌인데 이 친구는 AI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탑승객 A, B, C가 있으면은 A와 B와 C 모두가 원하는 좀 경로를 AI가 자체적으로 생성을 해서 기사님께 쏘면은 그 기사님이 그 내비 경로를 따라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오, 그럼 뭔가 좀 유연해져서 맞아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또 반면으로는 너무 노선이 자주 바뀌면 네. 그걸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좀 시간 맞추기가 좀 맞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AI가 여기 DRT에서 비슷한 지역을 가는 그룹을 묶습니다. 아, 차량이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수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네. 좀 그런 불편함도 있지만 차량 보급만 된다면은 오히려 지금보다도 그러니까 탑승객이 없으면 운행을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또 새로운 교통 체제가 되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네. 또 결국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운전자가 있는 것이 아닌 무인 자동차를 또 꿈꾸기 때문에 아마 광주에서 네. 관련해서까지 지금 테스트를 할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은 단순히 뭐 운전 안 하는 자동차를 넘어서 도시 교통 자체를 이제 또 AI 흐름으로 또 가져가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 광주에서 하는 실증 사업처럼 실제 도심 전체의 데이터를 가지고 수집하고 또 검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비 오는 날이나 뭐 공사 구간이 있다거나 불법으로 주정차가 된고요. 이렇게 현실 도로 환경은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자율주행 산업은 단순히 차량 기술의 경쟁을 넘어서 이 주행 데이터와 도시 운영 경험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의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성능 경쟁보다는 현실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갖춘 그런 경쟁이 앞으로도 조금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요즘 그래도 지금까지 다양한 자율주행 있지 않았나요? 네. 근데 자율주행을 시범 운영한다라는 것도 역시 많이 봤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광화문에서도 지금 운영 중이고. 네. 자, 그렇다면 그때랑 지금이랑 무슨 차이일까요? 일단 시범 주행은 우리가 한정된 그런 지역 내에서 한정된 대수로만 운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행거리 증가폭은 여기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제한된 구간, 반복된 환경에서의 테스트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기술의 테스트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좀 나왔습니다. 이 핵심은 특정 상황에서 성능이 얼마나 많은 예외 상황을 경험했는지가 중요한데요. 이 교차로, 골목길, 뭐 보행자 밀집 구간 이런 복잡한 도심의 데이터가 쌓여 있지 않으면 이 기술 고도화에도 한계가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결국 지금까지 기술 검증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상용화 단계에서는 조금 부족했던 실정이었습니다. 이 같은 한계는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도 드러나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이미 자율주행 기술을 서비스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기술을 비교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이미 성인 단계에 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초등학생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꺼낸 해법이 도시 단위의 실증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광주는 지난 1월 자율주행 실증 도시로 선정된 바 있었죠. 하나의 테스트베드로 설정해서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운영을 하고요. 또 데이터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정부의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광주에서부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여기서 현대차의 기대 역점 사업인 자체 소프트웨어 아트리아 AI를 탑재해서 또 시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현대차와 기아차가 목표했던 그 방향성과 알맞은 방향으로 또 흘러갈지 한번 기대를 가져보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소식 전해드렸고 다음 소식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다음은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로 많이 접해본 기업이죠. 메타가 내놓은 메타 AI가 드디어 한국에 상륙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 특징이 결정적인 한방 없이는 찻잔 속 태풍으로 남을 거다라는 좀 비관적인 예측들도 나오는 가운데 관련해서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의 자체 인공지능 챗봇 메타 AI가 한국 시장을 두들겼습니다. 다만 챗GPT부터 제미나이 등 이미 선발주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한 현 상황에서 우위권 탈환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관련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가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AI 챗봇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보면 메타니까 잘 되겠지 보다는 이미 좀 늦은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상당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재 앵커님은 이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저도 사실 챗GPT나 제미나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클로드 인기라고 해도 네. 그래도 챗GPT랑 제미나이에 워낙 익숙해져 있으니까 클로드로 넘어가야 할까라는 고민인데 클로드는 그래도 좀 자료 찾는 부분에 좀 네. 강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강점 있는 AI도 잘 안 쓰는 손이 안 가는 상황인데 메타 AI에 굳이 사용해야 될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소식을 접하고 굳이?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는데 맞아요. 이처럼 시장의 반응이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메타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가운데서도 AI 투자 규모가 상당한 기업인데요. 하지만 의외로 시장에서는 이미 늦은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생성형 AI 시장에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이런 선발주자들이 이미 선점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고성능 AI를 쓰기 위해서 구독료까지 내는 이용자층이 이미 만들어진 상황에서 실제 업계에서도 존재감은 있지만 서비스 시장에 들어왔을 때 강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메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스타그램부터 페이스북까지 이런 SNS 툴을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모델로서 좀 흥하기가 쉽다 어렵다 좀 말이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플랫폼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가야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메타의 가장 큰 무기는 AI 모델 자체보다 플랫폼 생태계에 있습니다. 메타는 이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 이런 글로벌 SNS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사용자의 관계 데이터, 관심사 데이터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가 인코그니토 챗 같은 이런 비공개 AI 대화 기능까지 공개한 것도 주목할 만한데요. 단순히 AI 챗봇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메신저와 SNS 사이에 AI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게 주요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랑 여행 이야기를 하다가 AI가 자동으로 일정을 잡아준다거나 또는 DM을 보내다가 답장을 대신해서 보내주는 등 이런 답변을 도와주는 식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결국 메타는 AI를 검색하는 도구가 아닌 사람 관계 속의 비서로서 자리를 잡겠다. 이런 포부를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메신저 안에 AI를 자연스럽게 좀 녹여내겠다. 이런 좀 SNS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AI 전략들하고 비슷합니다. 카카오도 역시 카카오의 자체 네. 그 AI였던 카나나도 그 AI 그 대화 채팅 속에 좀 자연스럽게 녹여내겠다라는 네, 포부였는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기사에서는 단순 플랫폼 결합만으로는 아직 한계가 있다라는 또 지적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플랫폼이랑 결합한 사례가 좀 있었는데요. 어제 좀 짚어드렸던 네. 일론 머스크의 XAI입니다. 음. 저도 사실 X나 뭐 트위터 이런 거 사용을 하면서 그록을 사용해 본 적은 많이 없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핵심인데요. 사용자가 많다와 서비스가 성공한다. 이런 얘기는 꼭 일맥상통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 X도 그록을 내세웠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데요. 결국 AI 시장은 단순한 플랫폼에 붙인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에게 조금 강렬한 경험을 남겨줘야 성공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메타는 이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안에 AI 기능을 이미 넣어뒀지만요. 아직 이용자 체감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좀 이용자에게 강렬한 좀 인상을 남겨놔야 된다가 또 핵심인 것 같은데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록 저희 어제 다뤘었는데 네. 끝나고서 저희가 궁금해서 한번 활용을 해봤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록이 생각보다 또 AI 툴이 영상 만드는 게 또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프롬프트를 그냥 일반 카페에서 트럼프가 나와서 우리 디저트 훔쳐먹게 해줘라고 네. 코딩을 하니까 제가 이게 시청자분들께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갑자기 저희 앞에 앉아있던 그 기자 동료의 다리가 트럼프 다리로 바뀌더니 트럼프가 저희 팥빙수를 막 뺏어 먹는 뭐 그런 영상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그러기 왜 일론 머스크가 출시했고 되게 자신만만해 하는지는 알겠다. 라는 좀 그런 강렬한 인상이 있어서 저도 계속 그록을 사용하고자 좀 생각을 하는데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메타 역시 좀 이용자들에게 좀 그런 강렬한 한 방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점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메타 AI 그 강렬한 한 방, 그 승부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결국에는 이 자기만의 AI 방향성을 어떻게 빠르게 보여주느냐, 이게 바로 성과로 좀 연결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로드는 코딩, 뭐 기업 시장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뭐 챗GPT는 범용 AI의 표준처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구글 또한 검색에서 조금 결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메타는 지금 AI와 그리고 SNS 커뮤니티 기반 생태계를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스타그램이나 메신저 이런 AI 글래스까지 하나의 경험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면 앞으로는 강력한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도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메타 AI가 한국 시장에 출시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시장의 흐름상 메타 AI 아직 뭐 대단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굳이 넘어가야 돼라는 좀 그런 약간 아쉬운 그런 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메타 맞습니다. AI는 이제 또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 승부수가 또 한 방에 나올지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메타 AI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고요. 화면을 통해서 다음 소식 한번 만나보시죠. 네, AI 시대입니다. AI 시대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또 부품, 소재, 장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 함께 넘어가고 있는데요. AI 시대에 은 투자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이 은이 기존보다 20배 뛰었다고 하는데 관련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열풍으로 관련된 소재 부품 사업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은 역시 AI 시대에서 산업적 가치가 부각되며 최근 이은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산업이 커지면서 은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뭐 국제정세 흔들리면서 안전자산으로 금 이야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이 금과 함께 은도 같이 대두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은은 기존에 조금 대체재의 느낌이 강했다면요. 지금은 조금 더 다른 산업재로 재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은은 전기가 가장 잘 통하는 그런 금속 중에 하나입니다. 반도체 회로, 데이터 센터,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AI 산업이 커질수록 서버와 반도체 수요가 폭증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은 수요도 같이 증가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기술주 사는 걸 넘어서 은 같은 산업 원자재를 사는 분위기로도 확장되고 있는 추세죠. 이런 데이터 센터 확대와 전력 인프라 투자 증가가 이어지면서 은 수요 전망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최근에 이제 은 가격도 같이 은 수요 전망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상황인데 특히 이은 거래량이 1년 사이에 약 20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굉장히 또 많이 늘었던 상황인데 단순 투기라기보다는 좀 AI 산업 이 기대감 때문에
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런 수요 증가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은 지금 하이브리드 자산이다, 이렇게 재평가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안전자산의 성격과 산업재 역할을 같이 하면서 동시에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AI 사이클에서 이 시장은 엔비디아와 같은 GPU 기업뿐만 아니라 전력, 냉각, 광통신 이런 기업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는 흐름인데요. 은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자산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버 인스티튜트는 올해 글로벌 은 공급 부족 규모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대 그리고 친환경 산업의 성장으로 산업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 공급은 제한적이다, 이런 점을 조금 꼬집고 있는데요. 결국 시장에서는 AI 시대의 석유가 GPU라면 은은 그 GPU를 움직이게 하는 핵심 산업 금속 중 하나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흐름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사실 이번에 그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이은처럼 좀 실물 연계 디지털 자산 형태로 그런 거래들이 늘고 있다라는 점이 좀 흥미롭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짚어볼 키워드가 바로 실물 연계 자산인데요. 이 기존의 은은 투자를 하려면 실버바나 ETF 이런 게 중심이었다면요. 지금은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서 실물 은을 디지털 단위로 쪼개서 거래하는 구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이런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상자산이 중심이었다면요. 이제는 금, 은,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하는 방법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AI 산업이라는 거대한 테마와 이 실물 자산 연계라는 디지털 흐름이 같이 융합이 되면서 은에 대한 수요는 조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 흐름이 좀 AI 기대감, 원자재 가격까지 과열시키고 있지 않느냐라는 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은 경제 지표보다 AI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됐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 상승이 이 광통신이나 원자재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구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은 역시 산업 수요의 확대라는 실질적인 배경은 있지만 동시에 AI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 이런 지적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짚어드렸던 닷컴버블 후반부와 비슷하다, 이런 양상에 대한 지적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AI 관련 자산이 전반적으로 기대감을 중심으로 과열이 되고 있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AI 기대감 관련해서 뭐 투자가 늘고 있다,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소식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거 얼마나 느는 거야, 투자 얼마나 느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번에 심지어 뭐 이은 거래량까지 늘었다, 뭐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저희도 AI 관련된 열풍 있을 때마다 AI 톡톡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까지 만나보셨고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 만나보러 화면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레드햇,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VM웨어 텃밭까지 넘본다, AI 운영 플랫폼 승부수 띄운다라는 기사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업 레드햇이 AI 시대 기업 인프라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진행한 레드햇 2026에서 다양한 사업 분야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까지 했었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내용 살펴보시죠. 네, 레드햇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레드햇이 이번에 최근 AI 시장 흐름을 보면 뭐 기업들이 이제는 뭐 일반 소비자용 챗봇보다 B2B 뭐 사업에 좀 더 주목을 하는 상황인데 뭐 레드햇도 뭐 비슷한 얘기를 좀 다뤘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초기에 생성형 AI 경쟁은 챗GPT처럼 누가 소비자를 시장으로 조금 더 대중적인 AI를 만드느냐, 여기에 조금 초점을 뒀다면요. 최근에는 기업용 시장, 그러니까 이제 B2B 영역으로 무게중심을 조금 달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엔트로픽의 클로드도 최근에 일반 대화형 서비스보다는 기업용 코딩 그리고 업무 자동화에서 시장을 조금 더 키우고 있고요. 오픈AI
오픈AI 역시 엔터프라이즈 시장의 확대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AI 소비자 시장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수익화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 반면에 기업 시장은 한 번 들어가면 장기 계약과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무게중심을 조금 더 바꾸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흐름 속에서 레드햇은 아예 그 AI 운영 기반을 좀 장악하겠다라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네, 레드햇의 핵심 전략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번 서밋에서 우리는 AI 모델 경쟁 자체에는 직접 뛰어들지 않겠다. 이런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갔습니다. 대신에 기업들이 AI를 실제로 실행하고 관리하는 운영 계층을 장악하겠다. 이런 포부를 조금 앞세웠는데요. 쉽게 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클로드든 GPT 등 여러 모델을 동시에 쓸 수 있는 동시에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안전하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망에서 도란은 가는지 보안 정책은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걸 통합해서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건데요. 레드햇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운영체계 자체를 표준 플랫폼으로 만들겠다. 이런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사에서 뭐 소버린 AI나 프라이빗 AI 등 뭐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 부분도 결국 그 운영 통제권 때문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지금 제일 불안해하는 건 성능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데이터 통제권을 누가 갖느냐 이런 보안 문제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민감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요. 외부 AI 서비스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레드햇은 특정 클라우드나 특정 AI 모델에 종속되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강조를 하면서 기업의 내부 데이터 센터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AI를 직접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소버린 AI도 국산 AI다 이런 개념을 조금 넘어서요. AI 주권과 운영권을 기업이나 국가가 직접 가져가겠다 이런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 앞으로 AI 시장의 핵심은 누가 AI를 잘 만들었냐 보다 누가 그 AI 운영 환경을 장악하느냐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네, AI는 사실 이미 너무 잘 만들어지고 있고 상용화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런 환경을 누가 가져가느냐. 앞으로 이게 좀 더 주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기업들이 그 다음 단계를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조금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AI 모델 하나만 잘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AI 모델을 동시에 연결을 해야 되고 내부 데이터와도 결합을 해야 되고 이 보안이나 비용 등 모두 다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AI 산업의 경쟁 축이 모델 자체에서 운영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레드햇도 바로 그런 지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AI를 실제 업무에 붙이기 시작하면서 결국 필요한 건 AI 운영 체계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과거 PC에는 운영 체제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여기가 조금 중요했다면 이제 AI 실행 환경을 누가 장악하느냐,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데 레드햇은 이 엔비디아와 협력하면서도 동시에 경쟁 구도를 또 형성한다는 또 재밌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원래 GPU 회사였지만 최근에는 이 팩토리 영역이나 개발 플랫폼까지 발을 빠르게 넓히고 있는 모습인데요. 쉽게 말해서 AI 인프라 전체를 좀 장악을 하려고 한다. 이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 전에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반면에 레드햇은 엔비디아 GPU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도 실제 AI 운영과 통제는 레드햇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칩은 엔비디아가 공급을 하더라도 기업 AI 시스템의 운영 표준은 우리가 만들겠다. 이런 접근 방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기업의 데이터의 운영 환경과 보안 체계, 이런 통합 환경까지 관리를 하느냐, 앞으로의 이런 싸움으로 좀 주목이 될 것 같다. 업계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AI 인프라를 장악하는 그 과정이 사실 전 요즘 그 AI 뭐 기업들 경영 방식 보면서 좀 삼국지가 생각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위초고 세 국가가 그 중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쩔 때는 사이가 좋다가도 또 어떨 때는 다른 팀과 다른 국가와 또 손을 잡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이 전략적이고 좀 이 지략들을 기업들의 각자의 좀 지략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삼국지와 유사한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각자 강점이 또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뭐 클로드는 기업에 집중을 하고 GPT는 이제 범용 서비스에 집중을 하는 것처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조금 나아가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협업도 하고 때로는 뭐 법원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일론 머스크와 그
오픈 AI. 네, 샘 올트먼. 네, 그렇죠. 샘 올트먼도 샘 올트먼도 처음에는 되게 좋은 사이였다가 또 지금은 완전히 으르렁대고 있는 그런 사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 조조하고 관우도 한 팀이었다가 결국은 다시 찢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삼국지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레드햇이 최근에 또 레드햇 2026을 미국 현지에서 개최했고 여기서 레드햇의 좀 AI B2B 사업적인 전략적인 좀 구색을 또 공개했다. 뭐 이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총 5가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뉴스 어떤 뉴스 있었는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은 AI 기업 포커스 시간입니다. 네, 세계 최고의 무선 통신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중 하나죠. 바로 퀄컴입니다. 퀄컴은 스마트폰의 두뇌인 AP 칩셋 스냅드래곤부터 다양한 무선 통신 기술들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데요. 이 세계 최고의 무선 통신 기업인 퀄컴의 현재와 미래 그 모습들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현대 모바일 기술. 그 속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심장 같은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기업, 퀄컴입니다. 단순한 칩 제조사를 넘어서 전 세계 IT 산업의 판도를 쥐고 흔드는 이 거대한 기업. 도대체 어떤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지 저와 함께 하나하나 뜯어보시죠. 지금 여러분 주머니나 손에 있는 그 스마트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겉에는 애플, 삼성 같은 익숙한 로고가 박혀 있죠. 그런데 카메라, 인공지능, 그리고 초고속 통신망을 뒤에서 묵묵히, 그리고 아주 매끄럽게 돌려주는 진짜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화면에 보이는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자그마치 96조 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건 퀄컴이라는 기업 전체의 가치가 아닙니다. 퀄컴의 핵심 칩 브랜드죠. 스냅드래곤, 딱 이 단일 브랜드만의 가치입니다. 진짜 엄청나지 않나요? 이건 퀄컴이 단순한 부품 회사가 아니라 프리미엄 기술을 상징하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 아이콘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1장, 퀄컴이란 어떤 기업인가? 2장, 독보적인 수익 창출 모델. 3장, 스냅드래곤과 온디바이스 AI. 4장, 스마트폰을 넘어선 생태계. 마지막으로 5장, 퀄컴의 비전과 지속 가능성 순서로 쭉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퀄컴이란 어떤 기업인가? 이 보이지 않는 엔진의 실체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본사를 둔 퀄컴은 현재 크리스티아노 아몬 CEO가 이끌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5G 통신 모뎀, 그리고 무선 주파수 모듈을 직접 설계한다는 겁니다. 삼성, 샤오미, 오포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자체 칩을 만드는 애플조차도 통신 모뎀만큼은 퀄컴 기술에 기대고 있죠. 말 그대로 전 세계 모바일 산업의 대동맥을 직접 설계하는 기업인 셈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는 칩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퀄컴 특허를 이용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퀄컴이 과거 2G 시절부터 지금의 5G까지 무선 통신망의 표준 자체를 주도해 왔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거의 모든 제조사는 기기를 팔려면 심지어 퀄컴 칩을 안 쓰더라도요. 무조건 퀄컴의 특허 이용료를 내야 합니다. 와, 이거야말로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이죠. 두 번째 섹션, 독보적인 수익 창출 모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배력을 바탕으로 퀄컴이 대체 돈을 어떻게 버는지 그 튼튼한 경제적 해자를 뜯어보겠습니다. 퀄컴의 수익 구조, 사실 딱 두 기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스냅드래곤 칩을 팔아서 무려 384억 달러의 막대한 매출을 내는 QCT 부문이 있고요.
그 옆에 56억 달러짜리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QTL 부문이 있죠. 에이, 장래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알짜배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특허 라이센스 사업이거든요. 물리적인 공장, 원자재 다 필요 없습니다. 순수 지식재산권만으로 돈을 버니까 이익률이 무려 60% 후반대예요. 회사 전체 순이익의 절반을 여기서 가져옵니다. 칩 판매와 특허 수익, 이 환상적인 콤보가 퀄컴을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유니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28%. 퀄컴의 놀라운 영업이익률이죠. 자기 자본 이익률인 ROE도 23%나 됩니다. 이건 단순히 반도체를 잘 만들어서 나오는 숫자가 아니에요. 지식재산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를 통해서 절대 마르지 않는 엄청나게 튼튼한 현금 파이프라인을 뚫어놨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런 사기적인 수익 구조는 당연히 폭발적인 재무 실적으로 이어지겠죠. 2021년과 비교해보면 2025년 매출은 443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근데 진짜 대박인 건 잉여 현금 흐름, 즉 FCF입니다. 무려 128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현금이 회사 금고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빚은 적고 현금 창출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압도적이니까 반도체 업계에서 재무 안정성 탑 클래스로 꼽히는 건 너무 당연한 결과겠죠? 세 번째 섹션, 스냅드래곤과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자, 기업의 탄탄한 재정 상태는 확연했고, 그럼 이 거대한 엔진이 요즘 세상에 어떤 무기를 내놓고 있는지 본격적인 기술 이야기를 해볼까요? 퀄컴의 최신작 스냅드래곤 8 엘리트의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이 안에 있는 3명의 에이스들이 철저하게 일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오라이온 CPU가 전체적인 작업 지시와 멀티태스킹을 맡고요. 아드레노 GPU가 화려하고 매끄러운 그래픽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요즘 제일 핫한 헥사곤 NPU, 얘가 바로 인공지능 연산만 죽어라 파는 전담반이에요. 퀄컴은 이 각기 다른 녀석들을 하나로 묶어서 일을 기가 막히게 잘 분배해줍니다. 데이터가 막히는 병목 현상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게다가 성능 향상 폭이 진짜 미쳤습니다. 이전 세대랑 비교해보면요. 자체 개발한 오라이온 CPU의 성능이 무려 39%나 뛰었어요. GPU는 23%,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I 전담반 NPU도 37%나 좋아졌습니다. 최근에 나온 최신 갤럭시 같은 프리미엄 스마트폰들이 막 마법처럼 빠릿빠릿한 AI 기능을 보여주는 거 다 이런 엄청난 칩 성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예전에는 AI한테 뭘 물어보면 내 기기가 저 멀리 있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까지 데이터를 보냈다가 답변을 받아와야 했거든요. 근데 퀄컴은 아예 기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답을 내는 온디바이스 엣지 AI 시대를 확 열어줬겠습니다. 처리 속도가 비교도 안 되게 빨라지는 건 물론이고요. 내 개인정보가 폰 밖으로 아예 나갈 일이 없으니까 보안까지 완벽해지는 거죠. 말 그대로 모바일판을 뒤집어 엎은 엄청난 게임 체인저입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스마트폰을 넘어선 생태계. 퀄컴이 지금 어떤 거대한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사실 퀄컴 하면 다들 스마트폰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퀄컴은 스마트폰이라는 우물을 완전히 뛰쳐나왔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스냅드래곤 디지털 쉐시로 이미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랑 손잡았고요. 스마트워치 같은 사물 인터넷을 넘어서 누비아 기술이 들어간 차세대 AI PC 시장, 거기다 심지어 클라우드 서버 인프라까지 싹 다 침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뛰어놀 수 있는 무대, 즉 타겟 시장의 파일을 어마어마하게 넓혀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요즘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퀄컴을 아주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퀄컴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한 13.7배 수준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스마트폰 칩 회사를 넘어 자동차, AI PC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로 진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다른 거인들에 비하면 시장에서 아직 꽤 저평가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업의 펀더멘탈을 고려해보면 정말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죠. 자, 벌써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퀄컴의 비전과 지속 가능성. 기술력 좋은 건 이제 알겠는데 과연 세상과는 어떻게 소통하고 책임을 다하고 있을까요? 퀄컴은 자기들 칩만 덜렁 팔고 마는 회사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윤리적인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드는데 엄청 진심이거든요. 유망한 스타트업들도 팍팍 밀어주고 각국 규제 당국하고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돈 잘 버는 것만큼이나 글로벌 리더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의 무게를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죠.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성과가 대단합니다.
2014년 대비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무려 58%나 확 줄여버렸어요. 원래 이게 2025년까지 달성하려던 목표였는데 무려 2년이나 일찍 달성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스냅드래곤 전력 소비량도 매년 10%씩 꾸준히 줄이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퀄컴다운 엄청난 기술력으로 친환경 전략을 아주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사회공헌 수치들도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닙니다. 무선 기술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전 세계 2,800만 명 이상이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였고요. 15만 명의 학생들이 과학기술 교육 혜택을 받았습니다. 임직원들도 로보틱스 프로그램에 무려 15,000시간 넘게 봉사활동을 했대요. 게다가 2만 3천여 명의 글로벌 발명가들에게 지식재산권 교육까지 해줬다고 하니까 기술을 혼자 독점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는 진정한 챔피언의 모습이네요. 자, 어떠셨나요? 그동안 단순히 스마트폰 스펙표에서 이름으로만 보던 퀄컴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수익 구조와 무시무시한 생태계를 가진 기업인지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스마트폰을 넘어서 자동차, PC, 그리고 우리 일상 전체로 파고드는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엔진. 이제 본격적으로 열릴 온디바이스 엣지 AI 시대에 퀄컴은 과연 여러분의 다음 스마트 기기를 또 얼마나 놀랍게 진화시켜 놓을까요? 오늘 이 퀄컴이라는 기업의 해보도가 여러분의 IT 산업 통찰력에 좋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짜 수익의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국내 AI 기업들의 내면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AI 증권 리포트는 대신증권의 MC넥스 리포트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종목 분석 브리핑에서는 최근 기술주 투자자들 사이에서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을 하나 샅샅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쏟아지는 복잡한 수치와 엇갈리는 전망들 속에서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시그널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다룰 기업은 바로 MC넥스입니다. MC넥스의 현재 팩트와 미래의 잠재력을 지금부터 명확하게 짚어드릴 테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모순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최근 대신증권에서 MC넥스의 목표 주가를 34,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건요, 목표가는 깎았으면서 투자 의견은 여전히 강력한 매수, 그러니까 바이를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목표가를 내리면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당장 팔아야 하나 싶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은 대체 왜 여전히 이 주식을 사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살펴볼 핵심 포인트들입니다. 1분기 실적 분석부터 시작해서 당면한 과제인 스마트폰 시장 상황, 그리고 성장을 이끌고 있는 전장용 카메라와 미래의 핵심인 로봇 산업으로의 확장,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과 밸류에이션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전해드릴 모든 데이터와 인사이트는 2026년 5월 13일에 발행된 대신증권 박광호, 서지원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꼼꼼하게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팩트에 기반해서 객관적으로 현주소를 짚어보죠. 그럼 바로 첫 번째 포인트, 2026년 1분기 실적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사의 성적표부터 확인해야겠죠? 114억 원. 이게 바로 MC넥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성적표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무려 45.4%나 뚝 떨어진 수치예요. 이것만 들으면 와, 실적 반토막 났네? 큰일 난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고요? 이 수치가 시장의 예상치, 즉 컨센서스에 아주 정확하게 부합했거든요. 요즘 전반적인 스마트폰 시장 불황을 감안해보면 우려했던 것보다 정말 선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실적 내부를 좀 더 들여다보면 정말 극과 극의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기존의 든든한 밥줄이었던 모바일 쪽 매출은 작년보다 18.3%나 꺾였습니다. 반면에 미래 먹거리인 자동차 전장용 매출은 무려 12%나 껑충 뛰었어요. 한쪽은 무겁게 가라앉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쌩쌩하게 치고 올라나면서 회사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가라앉고 있는 쪽, 즉 스마트폰 판매 둔화라는 문제의 본질을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MC넥스의 매출 구조로 보면요. 여전히 모바일 비중이 전체의 74%로 아주 압도적입니다. 자동차랑 기타 부문이 26%고요. 그러니까 회사의 체질이 자동차랑 로봇으로 멋지게 바뀌고는 있다지만 여전히 스마트폰 시장이 휘청거리면 회사 전체 실적이 짓눌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모바일 매출 18.3% 감소가 뼈아프게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대체 스마트폰 부문은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걸까요? 일단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자체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다들 품바꾸는 주기가 엄청 길어졌잖아요. 게다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까지 오르면서 부품 단가가 확 뛰어버렸습니다. 특히 MC넥스의 핵심 고객사인 삼성전자 A 시리즈 같은 중저가 라인업의 원가 압박이 심해졌고 이게 고스란히 MC넥스의 실적 부진으로 직결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울한 이야기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 포인트, 자동차용 카메라의 성장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여기가 바로 막힌 속을 뚫어줄 해결책이 등장하는 구간입니다. 3,367억 원. 이건 올해 2026년 한 해 동안 MC넥스가 자동차용 카메라에서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엄청난 매출액입니다. 작년보다 12.2%나 성장한 수치죠. 모바일 시장에서 까먹은 매출을 이 자동차 부문이 앞장서서 탄탄하게 메꿔주며 끌어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들이 이런 성장을 이끌고 있는 걸까요? 자율주행의 핵심인 ADAS부터 차량 주변 360도를 훤히 보여주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 그리고 고화질 빌트인 캠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요즘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거대한 전자기기 덩어리잖아요. 당연히 카메라 들어갈 곳도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카메라 하나당 평균 단가도 비싸졌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1차 공급사로 자리 잡은 MC넥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엄청난 혜택인 거죠. 자, 스마트폰에서 자동차까지 왔습니다. 다음 스텝은 어디일까요? 네 번째 포인트, 바로 로봇 산업으로의 확장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MC넥스의 미래 가치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MC넥스는 그냥 렌즈만 깎는 회사가 아닙니다. 카메라에 초점을 맞추고 손떨림을 꽉 잡아주는 액추에이터, 사물까지의 거리를 3D로 정밀하게 스캔하는 2F 카메라, 거기다 자율주행 부품 기술까지 핵심 기술들을 꽉 쥐고 있죠. 정말 소름 돋는 건 이 기술들이 앞으로 쏟아져 나올 휴머노이드 로봇의 눈과 감각기관에 아주 완벽하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회사의 진화 전략, 정말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나요? 과거 스마트폰이라는 거대한 캐시카우를 딛고 일어서서 지금은 자율주행차라는 아주 튼튼한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초대형 미래 시장이죠. 기존의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로 어떻게 매끄럽게 넘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교과서 같은 완벽한 전략적 브릿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현실적인 이야기, 그래서 투자 전략과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봐야 할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연간 실적 추정치부터 한번 볼까요? 매출은 1조 1,860억 원, 영업이익은 41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사실 이 수치는 애초 기대치보다 한 14.1% 정도 눈높이를 낮춘 겁니다. 2분기가 스마트폰 시장의 전통적인 비수기인데다가 글로벌 수요 부진이 생각보다 질기게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반영한 결과죠. 바로 이 실적 눈높이 하향 조정 때문에 대신증권도 목표 주가를 34,000원으로 약 8.1% 내려 잡은 겁니다. 단기적인 실적의 현실을 인정한 거죠. 자, 여기서 서두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실적 전망치도 깎고 목표가도 내렸는데 대체 왜 투자 의견은 여전히 매수인 걸까요?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극단적인 저평가에 있습니다. 올해 실적 추정치 기준으로 MC넥스의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이 딱 1.0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가진 순수 자산 가치 딱 그만큼만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시장은 지금 당장 눈앞에 스마트폰 부진만 쳐다보느라 주가를 깎아내리고 있지만 자동차 전장과 로봇으로 이어지는 이 엄청난 중장기적 잠재력은 아예 주가에 반영조차 안 된 상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이 엄청나게 싼 구간이라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확고한 판단인 거죠.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시작해 자율주행차를 거쳐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걷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바라보고 있는 MC넥스. 이들의 놀라운 진화가 과연 미래의 거대한 성장을 향한 완벽한 다리가 될 수 있을까요? 현재의 이 지독한 저평가 구간이 여러분에겐 피해야 할 위기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놓치기 아까운 매수 기회로 보이시나요? 오늘 전해드린 데이터와 통찰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판단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도 AI를 간파하는 똑똑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